다음은 젠더 관계를 본 저출생과 돌봄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배은경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준비해온 게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주어진 시간 안에 끝내려고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생이라고 하는 말이 저출산을 대체하는 새로운 상평등 언어로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략 한 2020년, 그러니까 작년 5월, 6월 그때부터 이제 국회라든가 이런 정치권에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여성노동계에서 이제 좀 문제를 제기를 하다가, 그리고 올해 5월에는 아마 지금 저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이제 그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에 대한 법안의 이름을 바꾸는 법안이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가만있어. 이게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애니메이션은 PDF로 만들어 주시면 안 되는데. 왜냐면 애니메이션을 넣어서 드리더라도 PDF 보시면 제가 얼른 슬라이드쇼.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어쩐지 작더라.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저출생이라는 걸로 저출산에서 저출생으로 용어를 바꾼다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적으로 여성이 출산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보는 것에서 우리 사회에 아이가 덜 태어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으로 문제의 틀 자체를 바꾸는 것이고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여성이 출산하지 않는 게 문제다라고 하면 문제는 여자들한테 있는 게 되니까 개별 여성에게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고 여성을 출산하는 몸으로 보호한다거나, 또 이제 더 문제는 가족 구성과 부모됨에 대해서 개인적인 결정의 비존중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또한 그래서 왜 애를 낳지 않냐, 결혼을 하지 않냐, 이런 청년과 여성에 대한 젠더에 대한 비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쌓여왔기 때문에 저출생이라는 용어로 바꾸자라는 제안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는 부담을 개인이 아닌 국가와 사회 모두의 책임으로 보자는 제안이고, 우리가 사회를 이렇게 만들자, 젊은이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부모가 되고 싶어할 만한 사회적인 조건을 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용어를 바꿔야 된다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용어만 바꾼다고 되는 거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어떤 분들은 용어만 바꾸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 용어를 바꾸는 것은 우리가 저출생 문제를 바라보는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출산이라고 하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돌봄이라고 하는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제공하고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을 중심으로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돌봄, 기존의 어떤 저출산 모델에서 돌봄이라는 것은 부모, 특히 이제 어머니의 부담으로 생각이 되었지만, 이제 돌봄이라는 쟁점으로 바뀌게 되면 사실 출생에서 성장, 성인기, 노년까지 생애 전체를 돌보는 문제가 되고, 가족의 개념 자체가 부양과 돌봄의 책임 공동체로 바뀔 필요가 있으며, 이 돌봄이라는 게 애들이나 노인이나 아니면 진짜 환자, 이런 굉장히 의존적이고 취약한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의존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그 얘기 하잖아요. 엄마에게도 엄마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 그리고 취업이, 전문직 여성들이 나도 마누라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결국은 어른이고 돌보고 이런 멀쩡한 사람이라고 보이는 사람조차도 사실은 다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돌봄은 인간 삶의 필수 조건이자 윤리적인 기초이고, 국가는 보편복지로서 돌봄 체계의 전체적인 운영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어떤 제안을 드리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지금 2020년에 합계 출산율 0.83명인 것이죠.
이 처음에 이 저출산 고령 사회 정책이 등장했을 때는 말 그대로 패러다임 출산 장려였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학교 출산율 1.17명 쇼크로 인해 가지고 그 출산율을 제고해서 인구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냈는데요. 저는 이런 출산율 제고 정책 자체가 그 이전의 가족계획 사업이나 가족계획 정책에서 국가가 약간 습관적으로 해왔던 사고를 그냥 단행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구 정책을 인구의 규모에 대한 국가 관리를 둔다든가. 사실은 이제 고령화 문제는 인구 구조의 문제잖아요. 어린 친구들이 없어지고 자꾸 나이 많은 사람들만 생기고. 그런데 이제 인구 규모에 대한 국가 관리를 생각한다든지 또는 개별 여성의 출산 횟수에 대한 국가 통제라고 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관행의 문제라는 것인데 저는 이제 출산율 반등이라는 것은 처음부터는 바라기 어려운 목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랜 가족계획 사업의 여파로 가임 여성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급감했고요. 여자가 적어지는데 애를 많이 낳을 수가 없습니다. 소자녀 지향이 일반인의 출산 규범으로 이미 확고히 사라져갔고 또 정치적 민주화나 경제 구조의 재편, 일상생활의 신자유주의화, 개인화 이런 사회적인 변화 때문에 뭐 과거의 가족계획 사업처럼 애를 덜 낳으라 그러면 덜 낳고 많이 낳으라 그러면 많이 낳는 그런 국민이 아니게 됐다라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출산율 제고만 생각하다 보니 인구 변동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적 성격을 생각하지 못하고 인구 위기가 한 큐에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환상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근거와 사회적 합의가 부재한 채 위기 담론을 증폭시켜서 또 게다가 청년들을 비난하는 데다가 더욱 여자들을 비난하다 보니 맨 마지막에 보시면 출산 당사자인 여성들의 불만과 공감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2000년대 초반 중반 우리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이런 거 만들 때 2005년이거든요. 그 15년 정도에 사실 그 초창기 계속 출산 장려 패러다임에 가족 가치를 강조하고 생명을 존중한다고 이런 캠페인 위주의 접근을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령 출산 연령대인 젊은 여성들에게 출산을 강권하는 사회 분위기가 생겼고 또 문제는 뭐냐면 한국 사회의 어떤 지금 노동시장이나 전반적인 어떤 사회 분위기 안에서 임신과 출산이 여성에게 일종의 모성 페널티로 작용하는 개인에게 굉장히 부담을 주는 일이 점점 더 되어가고 있는 이런 현실은 그대로 둔 채 젊은 여성들에게 압박이 집중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2018년에 이제 완전히 이제 저출산 이거를 갖다 출산율 올리겠어 이러고 숫자로 목표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나왔는데 굉장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래쪽에 보면 그러면 이제 정책을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정책을 구체화를 하려면 이거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출산이나 뭐 이런 건 다 인과학적 사실인데 그 인과학적 사실은 그냥 인구가 숫자로서의 인구가 아니라 각 개인 국민 개개인의 생애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 애를 한 명 낳고 두 명 낳고 하는 건데 인생의 생애 전체를 좌우하는 어떤 결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 생애 사건으로 보게 필요하고 이 국민의 생애 사건들은 사회적으로 조건화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사회적인 구조 전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개인의 모든 행위적 선택, 출산할 거냐 말 거냐라는 것도 행위적 선택인데 이거는 사회 구조와 환경 속에서 그 개인이 관계 맺는 사람들과 그 개인이 동원 가능한 유형의 자원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산을 유도 더 할 수 있으려면 그 자원들을 얼마나 더 많이 출산자들이 갖게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고, 그럼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층을 봐야 된다는데요. 지금 현재 청년층은 사실은 이렇게 뭐 인대나 뭐 어쩌고 하면서 뭐 증거가 있는 어쩌고 정치권에서 이상한 소리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저출산 문제를 얘기하려면 실제 주력 출산 연령대가 몇 살쯤 되는 사람들이 뭐 하니 한국 사회는 이미 30대가 넘었습니다. 요 표 밑에 보시면은 2019년에 평균 초산 연령 32.9세이고요. 지금 이게 그래프 보시는 건 평균 초혼 연령인데 위에가 남자고 밑에가 여자입니다. 초혼을 하는 연령대 이미 30이 넘었습니다. 여성들이요. 대개 보면은 나이 차이가 한 4살 정도가 나는 걸로 보이고 평균적으로 그리고 이제 점점 적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데다가 한국 사회에는 여성들은 대개 결혼을 하고 1년 이내에 애를 낳는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지금도 통계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래서 연령별 출산율 추이를 보여드리는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는 옆에 있는 합계 출산율이 뭐냐라고 하는 거를 좀 이해를 하셨으면 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뭐냐면 보통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면 한 여자가 뭐 평생 낳는 아이의 수.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여자들이 뭐 0.8명도 안 낳는다, 0.98명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일부학에서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만 합계 출산율은 정확하게 말하면 당해 연도 가입 연령 15에서 49세 여성이 각 세별 출산율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 중에 여자 1000명 중에 예를 들어 30살 먹은 여자 1000명 중에 애를 몇 명 낳나 라는 거를 각 15살부터 49살까지의 여자들을 쫙 다 더하는 겁니다. 그걸 다 더해서 나오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매년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15세에서 요새는 가입연령이라고 20대가 아이를 낳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첫 출산의 연령이 위로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아이를 낳는 게 줄어드는 것보다 더 많이 숫자가 더 가파르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이 많은 여자들은 빨리빨리 빠져나가 버리니까 매년. 그래서 이걸 그냥 한국 여자들이 애를 안 낳아서 문제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인과학적 사실과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경 출산 세대가 어떤 삶을 맥락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것이 사실 가장 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해결 안 되겠죠. 해결이 안 되고 저출생 문제로 인해서 생겨나는 여러 사회 문제의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하는 데 필요한 어떤 중요한 기회에서 신규 출산 가능분을 생각을 해보자면 현재 30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뭐냐면요. 여기다 썼는데 그 자료가 있으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결정적으로 자기들이 승자 독식 사회에서 경쟁을 해서 자기 능력으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로서 길러졌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을 돌보면 내가 손해를 나가는 거죠. 돌봄이라는 거는 무상의 것이고 그걸 아직까지 그 돌봄이라고 하는 걸 무슨 뭐랄까 경제적 자원으로 이렇게 환산해가지고 뭐 얼마를 돌려줄 이런 게 없으니까. 근데 지금 저 아무도 남을 돌보지 마라라고 하는 책 제목이 저는 저 책보다 책 제목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령대의 사람들이 살아온 세상에서 이들이 체득하게 된 어떤 가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돌봄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시간 돌봄이 뭐냐? 부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타인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그 사람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신의 역량과 시간을 쓰는 일이 돌봄입니다. 전통적으로 가족 내 여성들의 무급 간여노동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래서 여전히 이게 노동으로서 인정이 안 된다든가 비가시화되는 경우가 많았죠. 최근에는 이제 유급 노동으로 많이 이루어졌죠. 요즘 요양보호사님들도 계시고 보육 쪽에 교사님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이 돌봄이라는 노동의 성격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구속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살림이죠. 저는 살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살림을 산다는 거. 그러니까 생명을 기르고 정확하게 케어하는 게 살림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서. 근데 이 살림이라는 거는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열심히 할 때는 티가 안 나는데 아파갖고 잠깐만 조리하면 티 엄청 나고요. 그런 문제죠. 그래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구속적입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을 구속하죠. 그 노동 자체가. 근데 가장 핵심은 타자의 욕구에 의해서 지휘됩니다. 애가 뭐가 필요한가, 내가 돌보는 어른이 무엇이 필요한가가 중요하지 돌보는 사람의 욕구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노동의 성격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제 자질을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책임성이에요. 근데 돌보는 사람의 어떤 책임성이라는 말은 참 우리나라 말에 보면 리스판스버리티라고 하는 말이 그 책임이라고 번역되는데요. 사실은 응답이죠. 응답. 그러니까 타인의 요구에 응답하는 어떤 자질. 그게 책임이죠. 타인을 돌보고 책임지고.
그리고 요즘은 점점 더 막 경제, 신체적인 힘, 지식, 감정, 도덕성, 정보력, 관리 능력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 돌봄인 또는 케어기버, 케어링 퍼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 저는 이제 일단 문화적으로 돌보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어떤 지위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근데 보통 이 케어기버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머니로 상상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뭐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 그러다 보니까 또 어머니에 관련된 문화적 표상의 돌봄 제공자에 붙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두 개가 모성이 예찬과 모성이 결혼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개념이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모성 예찬은 뭐냐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아이를 위해서 봉사하는 희생적인 조성을 예찬 꽃남한테 붙이겠네요. 그래서 그 예찬하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어머니를 이타심과 자기 희생의 화신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돌봄을 인정해달라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돌보는 나를 누가 돌봐줘야 되겠어 라고 하는 것조차도 다 이기적인 걸로 생각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모성 이데올로기란 뭐냐? 모든 여성들은 어머니 노릇에 적합해야 하며 또 심지어 그걸 타고났다 이렇게 하는 이데올로기인데 그래서 돌봄이라고 하는 거를 여성성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로 본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성이 예찬과 이 모성 이데올로기가 합쳐져서 우리 사회에서 돌보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돌보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중요하고 생산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조적이고 후방 지원자다라고 간주가 됩니다. 그 돌봄의 능력은 여성들의 자연적인 속성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훈련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어떤 기간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저임금의 나쁜 일자리로서 그냥 여자들을 이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IMF 이후에 돌봄의 공백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유급 돌봄 노동 일자리를 만들었잖아요. 저희가 정책을 통해서. 근데 문제는 그것들이 다 굉장히 나쁜 일자리예요. 그러다 보니 뭐가 문제가 되는가? 모든 사람들이 돌본다는 일 자체를 제가 아무도 돌보지 마라 하는 것처럼 돌본다는 일 자체가 부담으로만 여겨지는 그런 문화적인 문제가 생겼고 누구도 돌보는 제공자가 되어서 내가 낮은 사회적 지위에 놓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여전히 그 돌봄 제공자는 어머니이고 여성이다라고 하는 것과 합쳐지면서 여성들의 어떤 출산에 대한 의욕을 상실케 만드는 그런 것으로 작동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압축적 근대화 이후에 여성이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 속에서 이해되어 왔는가인 것인데 집안의 며느리에서 한 여성도 시민이고 여성도 개인이며 여성도 근로한다. 노동자로서 자기 캐리어를 갖고 싶은다. 라고 하는 걸로 바뀌었죠. 이거 바뀌는데 40년 정도가 안 걸렸는데 사실 여기 제가 근대 이전에서 신자유주의까지 해서 서양에서 치면은요. 한 400년 걸렸거든요. 예, 400년 걸릴 일이 40년 만에 걸렸기 때문에 아까 김은석 박사님 하신 것처럼 세대 차이가 엄청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러니까 연세 있으신 분이 제가 50인데 50대 중반인데 우리 애랑 사실은 한 200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대 차이가 사실은 청년들의 입장에서 이걸 보기보다는 좀 의사결정을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연령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를 여기다 뒤집어 엎는 방식으로 정책이 되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최근 20년간 한국 사회에서는 맞벌이가 정상화되었지만 맞돌고 남자도 돌봐야 된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외회적이고 오히려 여성이 부담을 줄여주겠다면 계속 값싸게 외주화하는 거죠. 가족 바깥으로 아웃소싱 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되었고 돌봄의 탈가족화는 진전되었지만 돌봄의 탈진덕화가 지치되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유급 돌봄 노동의 여성화와 저평가라고 하는 게 지속적으로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IMF 이후에 이제 여성들도 노동자로서 자기 캐리어를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1999년 노동절 기념 포스터, 여기 여자는 아내를, 애를 앞서 뒤에서 이렇게 민주노총 포스터거든요. 당신만이 희망이다라고, 노동자는 전부 남자다라고 생각했던 데서 10년이 지나면 이렇게 됩니다. 물론 촛불이라고 하는 사원이 있었지만, 저렇게 모든 맨 앞에 여자가 있죠. 그리고 가족이나 이렇게 나와서. 그런데 이제 제가 19년 거를 보니까 저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의 성별이 남자와 여자 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여성의 지위가 가족 내에서부터 노동시장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로나19 시기에 와서는 보면은 2020년에는 저런 포스터가 됐지만 덕분에 테러라고 일하거나 아니면 급식 조리사, 그러니까 필수 노동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낮은 평가는 여전하고요. 여기 보육교사는 다 여자로 사용이 되고, 저거는 요양병원에 공고인데 보면 돌봄을 받는 사람은 남성도 있고요. 돌보는 사람은 여자고, 이런 젠더가 너무 심하다. 그리고 성별 인종격차 심하고 비정규직비 여성들이 많고, 그래서 여성들이 경력 단절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남자들은 그럼 편하냐? 그게 문제가 남자들이 편하냐? 지금 남성 세대 모델과 여성 세대의 모델이 지금 현재 20, 30대 애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금 제공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건데, 옛날엔 저랬죠. 아버지는 열심히 일을 하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면서 따라가면 된다. 그렇지만 이제 아빠가 출근할 때 꼭꼭꼭 가족 내에서 좀 이제 아버지가 신경을 써야 된다 해서, 그다음에 이제 아빠 돈 많이 벌어오세요. 이거 바뀌는 그런 식의, 그래서 아버지의 어떤 위치라는 것에 대해서도 남성들이 별로 좋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저렇게 가정의 중심이어야 된다는 기대는 있지만, 사실 이거는 이렇게 힘든 일에 불과하고, 또 그렇지 않고 평등하다 하더라도 가족의 가는 방향을 아버지가 지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남성들에게도 이 부담이 자기 개인이 살기도 어려운데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꿈꾸는 거죠. 남자들도. 저도 술 간 건데요. 저도 저렇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정말 두 분 다 이렇게 결혼도 하지 않으셨고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럼 여성은 어떠냐? 그러니까 2003년에 벌써 저렇게 커리어 우먼이 프로주가 된다. 사표 내고 살림같이 태클을 한다.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 지금 현재 모습.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03년에는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가족으로 돌아가서 프로주가 됐는데,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이렇다는 거죠. 이게 보시면 압니다. 제가 이거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요. 그러다 보니 여성들도 이런 꿈을 꾼다 이거죠. 스텔라 아토아, 또 술선전인데 맥주인데, 이거 보면은 여자들 여기는 그래도 김윤아 씨가 있어서 엄마가 한국 계시네요. 다 독신은 아니신데, 그래도 뭔가 자유로운 개인으로 살고 싶지, 이런 한 가지 가족에 대한 어떤 생각으로 가지 못하더라. 그래서 저는 그 생각 때문에 젊은 남녀의 결혼 축직이 해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일자리와 집을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일단 생각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일자리와 집만 준다고 그런 건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와 집만 주면 결혼할 건가? 결혼만 하면 출산을 할 거냐? 사실은 가족 구성과 부모 되기에 대한 개인의 의사결정 같은 맥락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 젊은 남녀의 가족 구성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고, 가족과 돌봄의 의미가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은 혼인과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의 기본 자유가 아니라 경제적인 부양과 돌봄의 책임과 의무를 상호 공유하는 생활 공동체로서 재구성될 필요가 있고,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가족 정책의 방향도 좀 변화가 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돌봄은 인간적 삶의 기본 요소이고 돌봄 사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즉 돌봄 관계를 제도화하고 돌봄을 인정해 줄 것이 필요하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삶의 재생산 체계를 구축을 해야만 실제로 저출생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조금이라도 반등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